네, 4과목 시작할게요. 4과목 보시면 6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벡터 A가 또 B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적을 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적 구할 때는 A1, B, A1, A1, B1, C1 그리고 A2, B2, C2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곱하기 해서 더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어렵진 않죠. 벡터 내적, 외적 그리고 뭐 여러가지 구할 때 내적부터 이렇게 구하는 게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식은 아니죠. 자, 62번 캐드캠 시스템에 의해서 기존에 구성한 도형을 이용하여 새로운 도형 자료를 구성하는 기능인 자료 변환 트랜스포메이션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을 때, 자, 여기서 우리가 요런 것들, 그러니까 트랜스레이션, 스케일링, 로테이션 요런 것들은 우리가 새로운 도형 자료를 구성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회전을 시켰거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만약에 이런 도형이 있으면 돌리거나 아니면은 이걸 자체를 뭐 이렇게 키우거나 요런 것들인데, 줌은 뭐냐면, 줌밍은 우리 아는 그 줌 있죠. 줌은 이렇게 있는 모양을 그냥 요 화면만 쭉 키워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쭉 키워서. 그래서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이 모양 자체를 크게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미지를 확대 축소하는 것은 맞는데 이미지 실제 사이즈는 조작하지 않는다. 여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미지 실제 사이즈를 확대 축소하는 것은 이 스케일링. 예, 스케일링입니다. 스케일 몇 대 몇 해갖고 이렇게 보통 입력하는 식으로 캐드 시스템에서는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63번 중앙 처리 장치 CPU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이에요. 야, CPU는 이제 중앙 처리 장치 컴퓨터 안에 CPU 들어있는 거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CPU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이거는 문제가 너무 쉽죠. 레이저 빔 기억 장치는 CPU랑은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억 장치, 제어 장치, 논리 연산 장치 이런 것들로 CPU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 우리 한번 뭐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데 CPU라는 거가 예전에는 많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혹시나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한번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64번 이렇게 나와 있는 XYZ, 그러니까 이게 Z가 없으면은 이거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Z들이 있기, Z값들까지 있으면은 이거는 구의 방정식이 돼요. 그래서 이 구의 방정식에서 요것들을 이제 얘들을 우리 이렇게 제곱 형태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야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고 반지름이 얼마인지가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계산하실 때뭐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죠. 그래서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4x가 있으면 여기다가 플러스 4를 해줘야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y제곱 플러스 6y면은 y 플러스 3의 제곱을 만들어야 이게 나오니까 플러스 9가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하려면 마이너스 9, 그리고 z는 z제곱 마이너스 10z인데 여기는 이제 z 마이너스 5의 제곱을 만들어야 되니까 플러스 25에 마이너스 25. 그러면은 얘들까지는 얘가 되고, 그죠? 얘들까지는 얘가 되고 얘들도 얘가 되고 나머지 값들을 갖고 원래 있는 2와 계산을 해서 얼마의 제곱인가 넘기시면 되겠죠. 그럼 36이 남아서 반지름이 6이고 중심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중심과 반지름 값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의 반지름에 관련된 문제였고, 자, 그리고 65번 벡터 A, B 및 C가 공간상에서 같은 시작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한다고 할 때 세 벡터가 이루는 부피를 표현하는 식. 자, 요거는 세 벡터 부피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 뭐 이건 암기를 하셔야겠죠. 이건 뭐 이건 하나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1번에도 벡터 문제가 나왔고 65번에도 벡터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그래픽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우리 캐드 시스템에서 좌표를 찾는 데 있어서 벡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벡터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6번. CAD 시스템에서 디스플레이 장치. 자, 디스플레이 우리가 아는 모니터, 화면 출력되는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 장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답은 1번입니다. DED란 건 없다는 거고, 그리고 PDP, TFT LCD, 그리고 CRT. CRT는 우리 많이 들어봤죠. CRT는 저기 옛날에 배불뚝이 모니터, 그거 CRT라고 하고요. 그리고 PDP LCD 이런 것들도 요즘에 TV 만들 때 특히 많이 용어가 등장을 하죠. PDP도 한물 갔는데 어쨌든 PDP란 말, 그리고 LCD란 말, 이런 것들 다 출력 장치, 화면을 출력해 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7번. 자, 이제 이런 곡면, 곡선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들 지금 공부 하나하나 다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내용이 쉬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 포인트들대로 쭉 따라가시면 계속 반복됩니다, 문제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반복되는 데 있어서 계속 여러분들 공부를 반복적으로 하시면 키워드들이 뭐 예를 들면 쿤스 곡면은 뭐가 있고 베지어 독서는 특징이 뭐고 이렇게 매칭이 어느 정도 되실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셔도 문제 푸는데 충분히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거니까 하나하나씩 좀 반복해 가면서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4개의 모서리점과 경계곡선이에요. 4개씩. 그래서 이것들로 곡면을 표현한 것은 쿤스 곡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룰드는 안 나오는데 비스플라인 퍼거슨 곡면이 많이 나오죠, 뒤에도. 근데 여기서는 특히 이런 것들은 67번에 있는 문제 이 키워드와 쿤스 곡면을 정확히 매칭시키면서 진도를 나가시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퍼거슨 곡면과 마찬가지로 곡면의 표현이 간결하지만 곡면 내부의 볼록한 정도로 직접 조절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반복되고 나오면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4개의 모서리점 경계곡선은 쿤스 곡면이다 라는 정도 꼭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 68번 이것도 별표 5개죠. 예, 3가지 솔리드 모델, 서피스, 와이어 프레임 3개가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근데 여기서 형상의 모서리선만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모델링 방법, 이건 이제 와이어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와이어 프레임은 특징들을 보기 전에 수수깡으로 이렇게 직육면체 만들어졌다 생각하시면 그게 요렇게 그냥 요렇게 생기죠. 수수깡으로 만들면 뒤에가 다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은선 제거를 할 수가 없고 얘가 가지는 자체의 물리적 성질은 없고 내부 해석용으로 쓸 수도 없고 처리 속도는 그 대신에 선들로만 돼 있으니까 빠르겠죠. 뭐 이런 특징들을 이렇게 선에 의해 그려지는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69번. 이미 제작된 제품에서 3차원 데이터를 측정하여 CAD 모델로 만드는 작업.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를 하는 이유는 설계를 해서 제품을 만들기 위한 거죠. 근데 반대죠, 지금. 제작된 제품을 데이터를 측정해서 CAD 모델. 그러니까 데이터라 하면 결국에 치수, 곡면의 상태, 그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재질이 뭔지 그런 것들을 측정해서 CAD 모델로 만들어서 한 작업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공학이라고 합니다. 역공학. 그래서 우리 시제품을 만들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 다른 제품을 개런티를 주고 모방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자 할 때도 사용을 하는 이런 역공학이라는 겁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거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70번. 이미 정의된 두 곡면을 매끄럽게 연결하는 것. 이미 정의된 두 곡면, 이런 곡면을 이으면 이렇게 뭔가 카페트 같은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만드는 것이 무슨 기술이냐는 겁니다. 이건 이제 블렌딩이라는 거예요. 블렌딩.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71번. 상이한 CAD 시스템 간의 데이터 교환을 목적으로 개발된 표준 데이터 교환 형식. 자, 요거 중요합니다. 5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건 5개나 외우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HWP는 뭐 이런 문제로 나오면 HWP는 아래 한글 확장자라고 봐도 될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찍어서라도 맞출 수가 있는데 아리까리한 보기들이 나오면 이거 못 맞춥니다. 이런 것들 외우지 않으면. 그래서 뭐 이거 약자들은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얘들이 DL, DXF, IGS, STEP, STL, JKS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기억을 꼭 하시고, 보통 이제 스텝이나 STL 이 파일을 요즘에 끄려는 3D 프린터 확장자로 많이 사용을 하고 모델을 넘길 때, 그죠? IGS는 캠 프로그램으로 우리 뭐 포스트 프로세스하고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하는 확장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하시면 뭐 참고하실 때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72번 도형을 원점에 대한 점대칭.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원점에 대한 점대칭. 자, 원점에 대한 점대칭이라고 하면 어쨌든 이런 모양이 여기 있으면 이 점,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변환 매트릭스가 옳게 표시된 것은 어떤 것인가? 그땐 2번 요걸 사용합니다. 요거. 이것도 원리가 있지만 외우시는 게 가장 좋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1001이 일반적인 변환 행렬이기 때문에 얘랑 마이너스를 주면 얘는 1로 넘어가고 얘는 1로 넘어가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한쪽만 마이너스를 주면 여기 있던 게 y축으로만 넘어가거나 아니면 x축으로만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행렬은 원점에 대한 대칭 행렬이다 라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3번 랜을 구성할 때 근거리 통신망이죠. 랜을 구성할 때 전송 매체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다. 이때 디지털 형식으로 전송하는 베이스밴드와 400MHz 정도의 주파수를 갖는 브로드밴드 방식이 있다. 근데 이 방식으로 전송하는 매체, 요거는 무엇인가? 자, 이제 여기서 문제는 여기서 동축 케이블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동축 케이블에 관한 문제는 반복해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요 키워드들 있죠? 디지털 신호 방식의 베이스밴드 400MHz 정도 굉장히 광대역이죠? 브로드밴드, 이거는 동축 케이블을 사용한다.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거리 통신망 랜이죠. 어쨌든 이거 랜에 대해서 오히려 문제가 좀 많이 나오지 동축 케이블에 대한 문제는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74번 다음 중 베지어 곡선, 아까 쿤스 곡면이 나왔죠. 베지어 곡선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성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갖고 여기 보시면 베지어 곡선의 성질 해갖고 곡선은 양단의 끝점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곡선은 정점을 통과시킬 수 있는 다각형의 내측에만 존재한다. 그리고 다각형 양끝의 선분은 시작점 및 끝점에서의 접선 벡터와 반드시 같은 방향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말들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번이 답인데, 한 개 조정점을 움직이면 곡선 일부의 모양만이 변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을 텐데, 잠시만요. 여기 특징이 추가된 거 보시면 한 개의 조정점을 움직이면 곡선 전체 모양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 개만 움직여도, 이렇게 있는 곡선의 한 조정점만 딱 움직여도 전체가 이렇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론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는 n개의 정점에 의해서 생성된 곡선은 n-1차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4개의 정점으로 만약에 곡선을 그리면 3차 곡선이 된다는 겁니다. 3개의 정점으로 그리면 2차 곡선이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5번 CAD에서 그래픽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가져야 할 기능이 아닌 것. 자, 여기서는 이제 뭐 이런 것들 쭉 나와 있고, 인터넷은 안 돼도 우리 CAD 작업 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컴퓨터만 잘 돌아가면 인터넷 안 돼도 CAD 할 수 있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으면은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만 찾아보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번 RGB 전자총과 RGB 그리고 CRT 표면 사이에 위치하는 CRT 소재 구조물로 삼각형 형태의 금속이 있는 금속 그리드판으로 되어 있으며, 자 이거죠. 금속 그리드판 총총총총 구멍이 뚫려 있고, 그죠? 각 전자총에서 나오는 전자빔에 할당된 인에 정확하게 충돌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섀도우 마스크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섀도우 마스크는 RGB 색상을 전자총으로 분사 시에 정확한 전달을 도와주는 금속 그리드판이다. 그러니까 전자총을 쐈을 때 여기에 정확하게 전달이 되도록 이 전자총에 나오는 색상들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도식화를 해서 그려놓은 걸 보시면 뭐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 구멍 총총총 뚫린 요 판이죠. 금속 그리드 판입니다. 이거를 섀도우 마스크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되겠고, 자 77번 아까는 이제 와이어 플레임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서피스 모델링이 나오죠. 서피스는 안이 차있진 않은 뭐 판때기로 만든 직육면체를 떠올리시면 될까요?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판때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은선은 보이지 않겠죠. 판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그 대신에 은선 제거 가능한데 단면 작업도 이건 단면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단면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요소법, 이 유한요소법이라는 것 자체는 솔리드 모델링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면 안이 가득 차 있어야 질량도 있고 무게중심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유한요소법이라는 거는 솔리드 모델링에서만 가능하다. NC 데이터는 생성할 수 있습니다. 형상이 있으니까 형상에 따라서 쭉 NC 데이터를 뽑아낼 수는 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물리적 성질 계산은 곤란하다. 물리적 성질을 계산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유한요소법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서피스 모델링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3번이다 라는 것. 자, 그 다음 중 원호를 정의하는 방법 중 틀린 것은, 다른 것들은 설명을 쭉 해놓으신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심에 따라서 각도를 주면 여기까지밖에 못 가니까, 그죠? 이렇게 이어지죠? 중심에서 시약과 끝을 주면은 이렇게 되고, 중심에서 현의 길이가 있으면 또 시작과 끝 여기까지 현의 길이에 맞춰서밖에 안 되겠죠. 근데 시작 끝점 현의 길이를 지정했다. 예를 들어서 시작과 끝점이 있고 현의 길이만 지정해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거 다 원호죠. R값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지름값, 그러니까 이 중심이 있다는 얘기가 여기서 여기까지의 반경을 우리가 구성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반경 값이 없으면 어떻게 볼록한지 우리가 정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려보시면 이거는 하나로 딱 정의가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9번 구멍, 슬롯, 포켓 등의 형상 단위를 라이브러리에 미리 갖추어 놓고 필요시 이들의 치수를 변화시켜 설계에 사용하는 모델링 방식은, 자 요거는 이제 피처 베이스드 모델링입니다. 그러니까 특징 형상 모델링이라고 우리말로 해석을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나사 구멍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 근데 하나하나 만들기 힘들죠. 그래서 나사 구멍의 크기만 우리가 입력을 하면 이런 형상에 얼마, 예를 들어서 M10짜리로 뚫어라 그러면 M10짜리로 이 자리에 뻥 뚫어 줄 거고, M20짜리로 뚫어라 그러면 20짜리로 뻥 뚫어 줄 거고, 이렇게 그 하나하나 모델링 안에도 좀 자주 쓰는 거를 미리 라이브러리에 저장해 놓는 걸 우리가 피처 베이스드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 기능도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죠. 자, 80번 비랩 모델링 방식의 특성이 아닌 것. 자, 비랩 모델링 방식의 특성이 아닌 것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해설 먼저 보겠습니다. 자,
비랩 방식은 형상을 구성하고 있는 정점, 면, 모서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다. 관계식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점 플러스 면 마이너스 모서리는 2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죠? 그리고 비랩 방식의 장점은 CSG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합차적 이렇게 뭐랄까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이걸로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으로 만들기 어려운 물체의 모델화에 적합하다. 그리고 재생시간, 화면 재생시간이 적게 소요되고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단점에 보시면 재생시간이 적게 소요된다니까 메모리도 뭐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많은 메모리를 또 필요로 한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죠. 잘 보셔야 됩니다. 화면 재생 시간이 적게 소요되고 3면도, 투시도, 전개도 그러니까 작성이 뭔가 면도 작성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상호 교환이 용이하다. 근데 단점이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하고 적분에 의한 계산을 수행하므로 중량 계산은 힘들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쭉 봤을 때 화면 재생 시간은 적죠. 또 3면도, 투시도, 전개도 작성 용이하다 했죠. 데이터 상호 교환 용이하다 했죠. 여기 입체 표면적 계산은 뭐랄까요? 입체 표면적 계산이 어렵다. 여기 중량 계산이 곤란하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것도 뭐 맞는 말 아니냐 하시는데 입체 표면적 계산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적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표면적 계산은 가능한데 중량 계산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 계산은 무게 계산, 쉽게 얘기하면 중량이 어떻게 보면 무게죠. 뭐 엄밀히 따지면 다르지만 그래서 이 물리적 성질인 중량 계산은 어려운데 이 표면적 계산은 적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랩 모델링 방식도 여기 있는 정도 기억을 하시면 충분히 다음 문제도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과목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회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